30년 전 PC, 15년 전 모바일처럼 2025년 AI발 15년 주기 산업지형의 변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AI가 제품, 서비스, 고객관계, 일하는 문화에 미칠 대전환을 모르고 내년을 알 수 없습니다. AI 트렌드를 모르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2025 AI 트렌드 강좌. AI의 기술적 진화와 AI가 몰고 올 산업지형의 변화, 기업 구성원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하드웨어로 처리하냐, 칩으로 할 거냐,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로 할 거냐, 이거를 그때 정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거기서 틀어지게 되면요,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1등의 열쇠는 시스템 아키텍트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안 되죠. 애플의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칩부터 OS, 그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몽땅 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칩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적화,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이 정도 조금 더 노력은 필요하긴 하겠죠. 파원들이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공정이 이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아쉽긴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들썩거리고 또 빅테크까지 참전을 하면서 경쟁이 격화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현업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시고 또 학계에서도 오래 활약하신 우리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 교육원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육석입니다. 교수님 또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30년 넘게 근무를 하시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도 한 10년 넘게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근데 정확하게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 31년을 다녔습니다. 꽤 오래 다녔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커스텀 IC 또는 ASIC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칩의 이제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세트를 만드는 데서 그 세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칩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83년도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 당시에 교육용 PC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와이드 TV 칩, 그 다음에 이제 명품 플러스한 TV라고 해서 이제 삼성이 야심차게 이렇게 1인치를 뭐 키웠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그 각광을 받던 그런 TV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 그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통신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칩 설계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소프트웨어 일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CDMA 1X, 뭐 WCDMA, 와이브로, LT 이런 다양한 이동통신 방식에 들어가는 그 모뎀. 그게 이제 모뎀이 그 통신용 칩이거든요. 이제 퀄컴에서 만들고 있는 그 단말용 모뎀을 이제 개발해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 모뎀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모뎀.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갤럭시 개발을 했어요. 아이폰이 2009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 삼성도 뭐 대항마 그래가지고 이제 옴니아 2라는 것도 내놓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무선사업부 가서 제가 이제 갤럭시 S1부터 S4까지. S4까지요? 네, 모델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때 맡았던 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맨 마지막에 이제 갤럭시 제품. 그렇게 해서 이제 칩에서 제품까지를 다 경험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로 바로 옮겼고요.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성균관대에서 이제 정연팀을 하고 가천대로 옮겨서 다시 계속 이어서 석좌 교수로 또 옮기셔가지고 반도체 대학에 시스템 반도체 쪽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처음에 ASIC라든지 커스텀 IC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 세트를 작동하기 위한 그런 칩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런 ASIC라든지. ASIC라는 거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트에서도 이제 특별한 또는 기능이나 성능을 만들기 위한 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명품 플러스한 TV 칩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아날로그 TV에서 일부 디지털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화면을 뭐 크게 2개로 보여준다든가, 뭐 8개로 보여준다든가, 또 화면을 삥삥삥 돌린다든가,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어떤 기능이나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반도체 칩으로 그걸 구현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이직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이직은 그렇게 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소위 말해서 컨트롤 로직으로 구성이 됐어요. 칩 안에 CPU라든가 뭐 DSP, GPU 이런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또 LED 컨버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SoC라는 개념으로 좀 규모가 커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칩이 에이직에서 이제 SoC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프로세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SoC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게 지금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AI 반도체 이 경우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더 큽니다. 지금 그렇죠. SoC도 뭐 거의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특정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좀 보조하기 위한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좀 다르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요 아날로그 제품일 때 디지털 방식의 어떤 조그만 칩이 들어갈 때 그런 칩일 때는 보조적인 거가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제품 자체가 디지털화가 돼 있잖아요, 이미. 디지털 제품에 들어가는 그 칩은 보조적인 게 아니라 중심 역할을 하는 칩으로 이미 바뀐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 칩이 있어요. 그게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핵심이 된 거죠. 근데 이 AI가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계속 이게 좀 진짜 AI 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지 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버블 논쟁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IMT 2000이 기억이 나요. IMT 2000이라는 게 이제 2000년이 될 때 2.4 메가bps라고 하는 속도를 내면서 이제 IMT 2000 시대 꿈의 이동 통신이 열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2000년이 됐는데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거가 나오면서 바뀌게 된 거거든요. AI 시대가 결국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진정한 AI 시대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증설이 더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킬러 서비스가 사실은 더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우선 첫 번째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AI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워낙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서버용 AI 반도체만 우리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챗GPT. 그 챗GPT가 만들어내는 서비스. 거기에 사실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진정한 AI 시대가 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결국은 스마트폰 또는 PC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쪽의 어플리케이션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은 이 IoT를 베이스로 하는 IoT도 요즘은 이제 우리가 AIoT라고 불러요. 사실은 IoT가 그동안 별로 이렇게 변변치가 못했어요. 많이 들은 거에 비해서는 예. 말만 많지. 뭐 예를 들어 스마트홈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요. AIoT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이제 그쪽 영역으로 보는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AI 칩, 그 칩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칩은 우리가 이제 엣지용 AI 칩이다 또는 온디바이스 AI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쪽 영역이 더 많이 확대가 되면서 그쪽에 관련된 산업이 AI로 쫙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아날로그 제품이 디지털로 바뀌고 그 디지털이 뭐 공장에도 들어가고 뭐 홈에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쭉 파급이 됐듯이 AI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는 신제조업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신제조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어쨌든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조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그 칩을 우리가 그걸 다 개발을 해내야 되고 그 개발된 거가 그 제품의 차별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팬리스가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앞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온디바이스 AI 쪽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그런 칩들을 팹리스가 담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또 말씀 주신 거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얘기도 좀 잠깐 주셨잖아요. 이제 서버용 AI 반도체 칩을 굉장히 뭐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야 되죠. 이게 엔비디아의 AI 칩이 갖는 강점, 뭐 전문가가 설명해 주실 만한 게 따로 있을까요? 그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소프트웨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컴파일러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 컴파일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런 PC를 갖고 얘기한다면 하이 레벨의 C나 C++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링을 해주고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우리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다른 회사들이 사실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쉽게 말해서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 칩 사서 이제 가져다가 그 위에서 연구만 하면 되는 환경을 엔비디아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더 원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쓸 수 있게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칩 레벨에서 보면 GPU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GPU라는 걸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류 소모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드와이어드, 그러니까 그냥 칩으로 설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칩으로 만든 거가 훨씬 전류 소모에서는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NPU라고 하는 그 칩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에 뭐 프리오사 AI라든가 뭐 리벨리온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래서 NPU 베이스로 해서 이제 칩을 개발하고 있고 학습보다는 이제 추론용 그 칩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NPU 기업들이 노리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뭔가 개발하는 것은 전력 소모도 크고 굉장히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자체를 아예 칩에다가 하나의 하드웨어화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만드는 게 NPU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AI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N1, N2 해가지고 여러 개가 병렬로 쭉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거에 가중치를 곱하고 더하고 이런 과정을 쭉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GPU로 처리하는 거가 사실은 CPU보다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서버용으로는 독주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연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는 거는 전류 소모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드웨어화해서 하나 딱 만들어버리는 게 전력 소모 면에서 훨씬 좋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드웨어화 해버리면은 쿠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는 조금 필요가 없어지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결국 이제 NPU 베이스로 해서 또 그 컴파일러도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NPU를 지금 만들어서 조금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드웨어 대 하드웨어로 비교하면 칩 대 칩으로 비교하면 유리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대 소프트웨어로 비교하면 아직은 쿠다 플랫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용화라는 관점으로 보면 칩과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두 개가 다 합쳐진 총합의 합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항상 뭔가 소프트웨어가 막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칩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오면은 그게 다시 소프트웨어를 칩으로 또 하나 만들고 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좀 해오는다고 봐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칩으로만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플렉서빌리티가 없잖아요. 칩 하나를 만들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군데만 쓰는 것보다 그 칩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처리하게끔 하면서 이제 그걸 커버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전류 소모가 너무 크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다시 빼내가지고 칩으로 만들자. 칩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그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거죠. 최적점을 찾아가는 너무 가분수가 되거나 그렇지 않게 해나간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고. 그 실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큰 규모의 칩을 설계할 때는 초기 단계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티셔닝이라는 걸 하는데 어느 부분을 칩으로 할 것이냐 어느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건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거기서 그 처음에 그걸 잘 구분해야지만 가장 최적점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책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 아키텍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이 아키텍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의 그 아키텍트는 또 왜 중요한지 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설계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설을 쓴다든가 어떤 뭐 칼럼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좋은 글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좋은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글은 안 나오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칩을 이제 개발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사양을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기능과 성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아키텍처를 잡아야 됩니다.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파티셔닝 어떤 부분을 칩으로 할 거냐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로 할 거냐 이거를 그때 정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틀어지게 되면요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면 뒤에 가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성능 그거에 대한 어떤 최적점을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뒤에 디테일드한 그런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반,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거기서 잘못되면 뒷단은 가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아키텍트 역할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둘 다 좀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1등의 열쇠는 시스템 아키텍트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안 되죠.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사실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트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기본기만 갖추면 실질적으로 시스템 아키텍트는 기업에서 계속해서 키우면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 거죠. 저희 뭐 소위 뭐 무협지 같은 데서 문물을 겸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네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이 뭐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게 이런 아키텍처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에 동일한 표현인 거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에서 돌려야 될 거 잘 돌리고 하드웨어 단에서 돌릴 거 잘 돌리고 그게 조화가 잘 되어 있다. 그런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아키텍트이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칩을 설계하는 그 정도 규모에서는 이제 정말 그런 훌륭한 아키텍트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올해부터 좀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AI 폰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가 이제 애플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또 퀄컴이 그 온디바이스 AI 칩 스냅드래곤 시리즈 이제 많이 제작을 하는데 그런 데가 이제 아키텍처를 굉장히 잘 일단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삼성도 엑시노스 이제 AP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삼성도 상당히 그래도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노력은 필요하긴 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 엑시노스 시리즈가 지금 사실 뭐 또 최상급 모델에서는 좀 아쉽게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는 거가 파원들이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이제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좀 아쉽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아키텍처의 측면에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칩 설계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고 AP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직접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최적화라든지 조화가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서 훨씬 또 좀 좋을 것 같은데 퀄컴이 만드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좀 안드로이드 진영이 애플을 이기기는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어떻게 보면 큰 강점이라 그런다면 칩부터 OS, 그 다음에 그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몽땅 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칩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적화, 이걸 할 수 있는 그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타이젠이라 그래가지고 OS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진행이 그렇게 많이 못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가 오면은 이런 뭐랄까 최적화의 격차가 저는 조금 더 뭐 벌어지지 않을까 좀 사실 우려도 좀 되거든요. 이게 AI 시대에서도 이제 그게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 안에 이제 AI 코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코어를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이 굉장히 그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시노스보다 사실은 애플이 먼저 코어를 내장을 했었고 이 뉴럴 코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 코어도 사실은 성능적으로도 더 우수했던 거고 그럼 이제 그걸 베이스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온디바이스 AI 칩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애플이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럼 이제 그 AP에 뉴럴 코어, 뭐, 이제 인공지능 코어가 들어간 것도 그동안에 CPU, 뭐, GPU로 돌리던 것들이 이제 도저히 소프트웨어로는 더 한계가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딱 넣어버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음성 인식 쪽, 음성 인식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보통 이루어졌거든요. 내가 어떤 뭘 인식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폰에서 그 프로세싱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떨어져 있는 서버단에서 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거기다 AI 코어를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놓고 저쪽 서버단 갔다 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처리해버리면 앞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입니다. 네. 마침 이제 암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암테크 뭐 심포지아라고 하는 거를 열어요.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여는데 한국에서 마침 열렸어요. 네. 그때에 제가 이제 그 키노트를 했습니다. 네, 마침 그때.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했어요. 앞으로 스마트폰 그 혁신이 AI에서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스마트폰에서 그 AI 코어를 AP에다 집어넣고 그 코어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폰에서 서버땅 갔다 오지 말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때가. 온디바이스 AI의 뭔가 시작 포인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주로 그 AI 코어의 용도를 보면 아주 간단한 이제 음성 인식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 정도는 될 수가 있지만 긴 거는 안 되죠. 그런 건 갔다 와야 되고 간단한 거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썼던 거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사진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때의 그 AI 코어를 이용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 AI 코어를 가지고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지고 번역을 한다든가 뭐 통역하든가 이런 그 서비스는 삼성이 처음으로 이제 올 초에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AI 코어를 이용해서 실제 AI 서비스를 시도를 했던 거는 좀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라는 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된 거는 이제 삼성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의 이제 큰 장점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클라우드 즉 서버 단을 안 갔다 와도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상황이 한국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잘 안 돼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폰에 있는 거 갖고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망 같은 경우도 그게 뭐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니까 데이터 비용이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 지불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